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개인정보인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죠. 자,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요 첫 번째 줄 요까지가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료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거를 가명 정보라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가명 정보란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료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즉 이 가와 나에 해당되더라도 이게 일부는 가려져 있어가지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이러한 가명 정보도 우리는 개인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가명 처리,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가명 처리라고 하고요. 가명 처리되어 있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명 정보는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처리, 정보 주체,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동형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자,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들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CCTV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람의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장치를 우리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고 있고, 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개인정보 처리 자체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감정보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민감정보와 그리고 고유 식별정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민감정보라고 하면 유전정보, 그리고 범죄 경력,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뭐 혈액형, 뭐 이런 것들 다 민감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구분하는 게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보면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별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소비자 피부 진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즉 뭐 논문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객 리스트 작성할 때 보면 그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 공지까지 넣는 것도 좋겠죠. 뭐 차후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개인정보 주체는 어떠한 정보든지 간에 자기가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은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만약에 개인 탈퇴를 했을 때 완전히 다 삭제 요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죠. 가볍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경우, 즉 우리가 이 고객 리스트를 작성할 때 보면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걸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험이나 뭐 적금 이런 것들 가입할 때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죠. 이런 것들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딸딸딸 외워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지만 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을 해야지만 되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 및 거부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소한의 정보의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여 제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불이익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4번이 중요해요. 자, 여기 네모칸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그 민감정보, 고유 식별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우리가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은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할랄, 코셔, 비건 및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 및 보증에 관한 사무 처리, 이거와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사무 처리, 이걸 섞어 놓고 우리가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됐는데요.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및 사무 처리를 할 때는 누가 신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증이나 보증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 처리에서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이유는 전혀 없죠. 제품에 관련돼서 우리가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제품 이름과 회사 이름밖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인증 및 보증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법령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긴 했지만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가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동의받는 방법,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굉장히 크죠, 그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할 때 있던 내용들이고요. 되게 가벼운 부분이라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이 최근에 새로 개설되는 부분인데요. 개설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순서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강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자, 14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1항에 불구하고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에게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 대리인한테 통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전화번호는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이 알아먹기 쉽도록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규정 사항 외에도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14세 미만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최소한의 정보를 아동에게 물어서 수집할 수 있다라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민감정보를 함부로 마음대로 처리해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둘 다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1항의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게 뭐 외부에 틀리지 않도록 그걸 뭐라고 하죠? 어떻든 외부에서 뭐예요? 해킹을 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지만 되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 주체의 민감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야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유 식별 정보.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이 되죠.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고유 식별 정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어야지만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정보 주체에게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동의가 꼭 필요하고요. 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사실 일본도 일반 사업자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번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 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지만 합니다. 해킹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2번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자, 여기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즉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관공서 외에는 처리할 수 없어요. 관공서가 아니라도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거 뭐 이런 특정한 이유 빼고는 개인정보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3번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홈페이지나 쇼핑몰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개인정보의 파기도 시험 문제 종종 나왔었는데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냥 요것밖에 없고요. 뭐 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완전히 파괴해야 되고 복구 자체가 안 되게 한다라는 뜻에 해당이 돼요. 그 부분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최근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왔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가 있는데 고정형 같은 경우는 폐쇄회로 그리고 네트워크 카메라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서버에 그냥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에 저장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면 착용형 장치도 있고 휴대용 장치도 있고 부착 거치형 장치도 있다. 요즘 이런 사람들 많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최근에 이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그냥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런 것들을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제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의 제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읽어보면 문제를 틀리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하재 예방을 위해서도 설치하기도 하고요. 교통 단속 때문에 설치를 하기도 하고 교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통 단속하는 거는 보면 뭐 신호 위반, 뭐 가속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교통 정보 수집하는 카메라는 보면 뭐 단속은 되진 않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기에서는 꼭 보셔야 되죠. 교도소,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하면 정신병원이죠. 자, 요런 데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지만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여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되고요. 이 안내판에 우리가 적어야 되는 사항은 보시면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그 밖에 사항이라고 해서 등등등 이렇게 놨는데 이걸 외우시면 안 되죠. 밑에 친절하게 안내판 설치에 우리가 적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네모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되고요.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거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5번 보시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를 말합니다. 이거를 운영하는 자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 특히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CCTV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녹음 기능이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영상만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적어야 되는 사항. 자, 표지판에 어떤 내용이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고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요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 대수, 뭐 촬영 범위, 뭐 이런 식으로 갈로갈로로 해서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이런 뭐 촬영 시간,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고, 이거는 사실 그냥 대놓고 외우는 것보다 시중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볼 때마다 표지판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가 빠졌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까지 CCTV 표지판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될 때가 이제 됐죠.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자,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 뭐 대부분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겠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여기서 사물의 영상이라고 하면요, 보통 뭐 가게, 뭐 이런 뭐 간판,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자, 제15조 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부분 불가피한 경우는 공공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거. 자, 4번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 정보 주체가 이거 나와도 된다, 또는 나를 촬영해서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어떠한 계약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번 중요해요. 자, 6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거죠. 개인보다는. 자, 7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동형을 촬영할 때는 지금 촬영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업무 위탁도 굉장히 많이 하죠. CCTV 설치하면 업무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 위탁에 관련된 사항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객관식에서 뭐 오지선다해서 한 줄 정도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위탁을 하는 경우에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위탁자가 제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가 친절하게 갈로에 서면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이제 서면에 따라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에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게시. 30이라는 숫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개인 영업의 양도에 대해서 자, 여기는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팔게 되면 우리가 이 개인 정보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를 어떻게 하느냐, 요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오지선다로에서 한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도는 파는 사람이죠, 그죠? 이 파는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판다라는 거, 개인 정보를 넘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통지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게나 또는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업 양도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또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다가 실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홈페이지에다가 반드시 게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30일 동안. 근데 파는 양도자가 만약에 게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는 양수자가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나한테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객관식에 다 같이 묶어가지고 출제가 됐었어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나왔었죠.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 가명정보도.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명정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가명정보를 우리가 결합해버리면 누군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지만 되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해수 파괴해야지만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읽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면 이거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유출 등에 된 개인의 항목이 무엇이 유출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통지를 해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유출된 시점과 유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적도록 되어 있고요.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우리가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출시켰는 그 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정보 주체가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이러면은 개인 주체 그 정보 주체 자체가 그 정보에 대해서 뭐 카드를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구제 절차 대부분 돈 아닌가요? 자,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도 작성을 해서 정보 주체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자, 정보 주체의 유출 등에 대한 통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일 이상 게시한다. 30일이라는 말 여기서도 나왔죠. 그죠? 요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 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보완,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해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뭐 알릴 수가 없죠. 정부 주체한테. 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우리가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은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만 명이 아니고 1,000명이죠. 1만 명이라고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서 해킹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출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사실 여기서는 그 점수를 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 숫자가 시험 문제 나오면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대부분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앞에 정의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양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냥 뭐 막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은 충분히 시험 문제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